원가 관리계획 기출문제 풀이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우리 기본서에 있는 연습문제보다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간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 봐보십니다. 다음은 3일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원가, 이 두 가지 합한 금액이 기초원가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직접 노무원가하고 제조간접원가, 이 두 가지 합한 금액이 가공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보시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두 개 합한 금액 50만 원, 얘가 기초원가가 되는 거고요. 직접 노무원가하고 변동, 고정, 제조간접원가 그 세 가지, 변동하고 고정은 제조간접원가고요. 결국은 직접 노무원가하고 제조간접원가 두 가지 합한 것이 가공원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60만 원 해서 답이 4번으로 가는데, 기초원가, 가공원가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암기하십니다. 82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음의 원가 중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조원가,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조활동이 이루어지니까 공장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봐보시면 1번 공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게 되는 거고요. 2번 SNS를 활용한 제품 광고 선전비, 얘는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장과 관련이 없으니까. 3번 제품 생산과 관련된 설비의 처분으로 인한, 그러면 비슷할 것 같은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얘는 제조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공장과는 관련이 있지만 제조활동과 무관하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4번 봉사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봐두시고요. 83번 봐보십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옳은 것은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특정 조업도에서는 일정하지만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원가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준고정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고정원가. 헷갈리시는 것이 얘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얘는 준변동원가입니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84번 다음은 3일에 6월 한 달 동안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해놓고 뭘 물어보고 있냐면, 밑에 3일에 2001년 6월 제조원가 명세서 상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T계정을 그리면 됩니다. 기출문제도 쭉 보니까요, T계정 풀이하는 것이 한 문제 내지 두 문항 정도 반드시 나오니까 익숙하게 해보십니다. 봐보시면 먼저 원재료 계정 봐보시면은 기초에 5,000원, 그 다음에 기말에 1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매입액이 24,000원 되어 있습니다. 24,000원. 그러면은 얘가 29,000원이 될 것이고, 여기도 29,000원이 되려면 17,000원이 단기에 투입이 된다. 지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T 계정에서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면은 제공품 기초에 10,000원 있었고요. 기말에 8,000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 가져와야 되는데 원재료 계정에서 가져옵니다. 17,000원 가져오고, 가공원가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원가 합한 금액 35,000원을 한꺼번에 줬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적어놓고 다 더해보면 얼마 나오냐? 62,000원 나옵니다. 얘가 62,000원이니까 이쪽은 54,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 공식 명칭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봐두시고요. 혹시나 몰라서 이 부분이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지 봐두십니다. 답이 3번이고요. 85번 3일은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실제 배부한다. 그러면 직접 노동시간 여기에다가 별 표시를 하십니다. 시험장에서 일간 나가실 때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1월 중 발생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작업 지시서 3번과 관련된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지금 총 제조 원가 물어봤으니까 이전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물어보고 있다. 어디 물어보고 있는지 봐두셔야 되는데요. 1월 중에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이 240만 원, 1월 중 발생한 실제 직접 노무 원가가 200시간이랍니다. 그러면 240만 원을 2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2,000원 나옵니다. 시간당 12,000원을 곱해주면은 그게 제조 간접 원가가 되겠다. 지금 그 얘기고요. 그 밑에 봐보시면 작업 지시서 3번에 투입된 직접 노무 시간 180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는 180시간 곱하기 12,000원이다. 나오고 밑에 직접 재료 원가 134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76만 원 해서 아까 이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금방 봤던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위에서 180시간에 대해서 12,000원 곱한 금액 그러면 216만 원 나올 텐데요. 세 개를 합해보면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걔가 답이 3번으로 갑니다. 봐두십니다.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86번 제2공정에서 재료 X는 60% 진행 시점에서 투입되며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50%가 완료된 제품의 완성품 환산량에는 다음 중 어떤 원가가 포함되는가 봐보시면 재료 원가는 60% 지점에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5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아직 투입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는 불포함하면 되고요. 하지만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1%라도 진행이 됐으면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간다는 문제였고요. 87번 3일은 단일 공정에서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의 착수 시점에서 전액 투입하며 86번 문제는 특이한 문제였고 보통 우리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종합원가 계산 물어볼 때는 보통 재료는 거기 착수 시점에서 투입이 됩니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뭘 물어보고 있냐면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87번 문제는 지금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가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박스 안에서 봐보시면 기억번 기초제공품이 없대요.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 선입선출법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가 똑같아요. 투입량이 40만 개, 단기 완성량이 32만 개, 기말제공품 수량이 8만 개인데 50%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봐보시면 완성량이 32만 개, 그 다음에 완공이 8만 개, 50% 진행되어 있다. 재료비하고 가공비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것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같은 경우에는 32만 개 그대로 온다는 얘기고요. 재료비는 8만 개가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가공비는 50% 진행됐으니까 4만 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이 40만 개가 될 것이고 36만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위당 원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가 400만 원, 그 다음에 가공 원가가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눠보면, 얘를 나눠보면 단위당 10원, 얘는 단위당 5원이겠네요. 그래서 10원, 5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쉽게 풀이할 수 있겠고요. 88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얘가 이제 가정이죠. 즉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기초에 있지만 얘를 단기에 투입한 걸로 보기 때문에 얘가 평균법. 2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기초 제공품에 포함된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완성됐으니까 단기에는 빼고 갑니다. 구분하는 거 선입선출법. 3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경우와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같다. 금방 보셨습니다. 4번 선입선출법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과소평가됐다는 얘기는 완성품 환산량이 과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이 과소하게 되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과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밑에 봐보시면 끝에 완성품 원가는 과대평가됩니다. 완성품 원가가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앞에 있는 기말 제공품 원가는 과소평가되게 됩니다. 그 부분, 제일 끝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시면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과소평가됐으면 완성품 환산량이 과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과대하게 돼요. 그러면 완성품 원가가 평가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말 제공품은 과소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4번이 약간 복잡한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봐두십니다. 89번 3일의 원가 자료이다. 3일이 선입선출법을 사용한 시문제 보실 때 선입선출법 해가지고 네모를 쳐 놓으시고요. 가공 원가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 1640개일 경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비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공비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보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400개고 단기 완성품이 1400개입니다. 그러면 구분해야 돼요. 아까 위에서 선입선출법 표시했으니까 단기 완성품은 기초가 완성된 게 400개, 단기에 투입돼서 완성된 것이 1000개. 그런데 기초 제공품이 60% 진행됐었답니다. 기말 제공품은 친절하게 600개를 줬습니다. 몇 %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면 가공비만 이제 보는 거예요. 60% 전기에 진행됐으니까 이번엔 40% 해서 160개, 여기가 1000개. 얘는 모르겠는데 거기 완성품 환산량이 1640개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몇 개가 나와요? 역산을 해보면 480개 나옵니다. 480개를 구했어요. 그러면 단기에 몇 % 진행됐어야 돼? 68에 48, 80%가 진행됐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선입선출법 전체적으로 풀 수 있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90번 3위는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재료를 채택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균법에다가 박스 치시고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좀 큰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풀어봅니다. 기초 제공품이 80개, 단기 완성품이 400개. 그러면 완성품, 평균법이니까 400개 그냥 적으시고 기말 제공품이 100개랍니다. 100개인데 얘의 완성도가 40%랍니다. 완성품 환산량 먼저 계산해보면 재료비 있을 것이고요. 가공비 있을 건데 400개 똑같고요. 얘는 100개,
얘는 40개로 갑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500개, 그 다음에 440개가 될 것이고요. 원가 봐보시면은 평균법이기 때문에 기초하고 단기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시험지에다가 그냥 더해 놓으세요. 재료원가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재료원가 4천만 원. 그 다음에 가공원가 2개 더해보면 3,3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단위당 원가가 4천만 원을 500원으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얘는 8만 원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7만 5천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300만 원을 440개로 나누면 완성품 원가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 400개에 대해서 이 2개 더하면 되겠죠? 15만 5천 원 곱한 금액 이게 2개 곱해가지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00개에 대해서는 8만 원 더하기 40개에 대해서는 7만 5천 원 해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3번으로 갑니다. 평균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연습해 두십니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91번. 다음은 3일에 1월 직접 노무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박스 주어져 있고요. 1월 달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었을 때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이 표현은 제일 오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박스에서 봐보시면은 표준이니까 차이 분석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실제 직접 노무 원가가 2만 원이랍니다. 밑에 봐보시면 가격 차이가 2,000원 불리하답니다. 처음에가 가격 차이인데 2,000원이 불리하대요. 어떻게 생각한다? 실제고 표준인데 실제가 표준보다 많이 발생했어. 원가니까. 원가가 많이 발생하면 불리하죠. 그러면 빼가지고 여기는 18,000원이다. 지금 그 얘기고요. 능률 차이가 1,800원이 불리하답니다. 얘도 똑같아요. 빼면 됩니다. 빼보면 16,200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뭘 주고 있냐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랍니다. 실량 실가. 그러면 여기가 2,000시간이고 실제 시간은 시간당 10원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를 여기서 가져오죠. 2,000시간은 앞에서 가져오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서 9원이 나옵니다. 9원이 나오면 얘를 다시 뒤에서 가져가죠. 뒤로 가져가면 9원이 될 것이고 얘는 지금 1,800시간이 됩니다. 나눠보면. 그래서 이 부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 허용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일 오른쪽 부분이다 봐두십니다. 그래서 1,800시간이고요. 얘가 가장 간단한 모형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3위는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기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밑에 봐보시면 단기의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얘도 지금 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시면 실제 생산량은 2,000단위고 직접 노무비의 발생액이 500만 원이랍니다. 제일 왼쪽을 줬네요. 500만 원이고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 3만 시간이랍니다. 제일 오른쪽 3만 시간을 미리 줬고요.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 3만 시간 금방 보셨고 직접 노무비 가격 차이가 36만 원이 불리한 차이랍니다. 여기가 가격 차이, 불리한 차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빼야 됩니다. 464만 원이 된다는 얘기고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 여기가 능률 차이인데 16만 원이 유리한 차이랍니다. 얘가 유리한 차이. 그러면 원가가 유리해야 되니까 적게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2개 더해보면 4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만 시간을 줬으니까 표준 시간은 얼마라는 얘기냐면 160원이 된다는 얘기죠. 160원. 그러면 얘를 앞쪽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고 여기가 지금 실제 직접 노동시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4만 원을 160원으로 나눠보면 29,000시간 나옵니다.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91번이나 92번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물어보고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93번 봐보십니다. 계속 비슷한 문제인데요. 3일에 생산 및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일종의 미리 좀 분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봐보시면 박스 안에서 실제 생산량이 1100개. 제일 왼쪽이네요. 그 다음에 단위당 실제 직접 재료 사용량이 3.2kg. 그 밑에 봐보시면 킬로그램당 실제 직접 재료 원가가 28원. 제일 왼쪽을 다 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옆에 봐보시면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사용량이 3kg 되어 있답니다. 이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1100개에 대해서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킬로그램 수가 3kg라는 얘기입니다. 3kg. 그 다음에 그 밑에 킬로그램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니까 제일 오른쪽 가격을 줬습니다. 30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뒤에서 30원 가져오고요. 앞에서 킬로그램 가져오고 그러면 1100개에 대해서 3.2kg 뒤에서 가져오면 30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계산을 해보면 98,56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5,6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9,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번 직접 재료 원가 표준 원가는 99,000원이다. 맞고요. 2번 직접 재료 원가 실제 원가는 92,400원이다. 아니죠. 98,560원입니다. 표준 원가를 몰라도 그냥 박스 곱해보면 나와요. 답이 2번이고요. 3번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는 7,040원이다. 여기가 7,040원이 차이가 나는데 원가가 실제가 더 적어. 유리한 차이다. 그래서 유리한 차이까지 맞고요. 능률 차이는 6,600원이다. 해보면 6,600원 나오는데 실제가 더 커요. 불리한 차이다. 해보면 불리하게 나타난다. 봐두십니다. 얘도 기본적인 차이 분석이었습니다. 94번 3일의 고정제조 관제본가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고정제조관제본가 실제 발생액과 고정제조관제본가 배부액과의 차이를 고정제조관제본가 총차이라고 한다. 얘를 만약에 고정제조관제본가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실제 발생액, 얘가 배부액이 될 거예요.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이 차이, 전체 차이가 되겠죠. 총차이. 2번 고정제조관제본가 실제 발생액과 고정제조관제본가 예산과의 차이. 고정제조관제본가에서는 가운데 오는 것이 예산입니다. 얘하고 차이를 예산 차이라고 합니다. 맞고요. 3번 고정제조관제본가 예산과 가운데 오는 거하고 고정제조관제본가 배부액 제일 오른쪽입니다. 그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한다. 맞고요. 4번 고정제조관제본가 예산은 가운데 오는 것은 지금 그 얘기예요.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조업도에 이 부분이 틀렸죠. 허용된 표현이 나오면 제일 오른쪽으로 끝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기준조업도. 예산을 기준조업도로 나누게 된다는 거. 옆에 봐보시면 조업도 단위당 표준 배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 부분요. 예산을 뭘로 나눠야 돼요? 기준조업도. 그렇게 되면은 표준 배부율이 나온다. 봐두십니다. 그래서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조업도 이 표현이 기준조업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95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서 차이 분석 시 이용하는 표준 직접 노동 시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오른쪽에 오는 것이 뭐냐 그거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이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으로 갑니다.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 배부율,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96번 다음 중 이분법에 의한 제조간접 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 차이 분석을 할 때 이분법은 잘 안 나오는데 숫자로는 잘 안 나오는데요. 개념을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합니다. 변동과 고정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때 이분법은 이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두 개 하고의 차이 얘가 아니죠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럼 얘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요 이 부분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두 개 곱한 금액하고 이 두 개 곱한 금액의 차이 얘를 보고 예산 차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하고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이 2번으로 갑니다. 예산 차이에는 변동 제조간접 원가 차이와 고정 제조간접 원가 차이 일부가 포함되며 금방 보신 것처럼 조업도 차이에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 차이의 일부만이 포함된다. 얘만 포함이 된다. 지금 그 얘기죠. 답이 2번입니다. 이분법은 이때 한 번 나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개념만 봐두십니다. 97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이 문제는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봐두십니다. 1번 변동원가 계산은 의사결정에 유용하므로 전부원가 계산에 비하여 외부 보고용으로 적절한 원가 계산 방법이라 되어 있는데요. 외부 보고용으로 갈 때는 전부 원가 계산으로 가는 겁니다. 변동 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2번 기초재고 자산이 없고 단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면 기초도 없고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면 기말 재고 자산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 순이익이 전부 원가 계산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같아지게 됩니다. 다시 기초 재고가 없고 단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면 아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단기 생산량을 그래도 다 판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도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초도 없고 기말도 없기 때문에 변동 원가 계산하고 전부 원가 계산 둘 차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3번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 모두 표준 원가를 사용할 수가 있다. 표준 원가는 나머지 모든 원가하고 자동으로 조합이 됩니다. 뒤에서 보시는 활동기준 원가도 모든 원가 계산하고 조합시킬 수 있어요. 표준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3번이고요. 4번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품 원가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죠. 어떤 원가 계산도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조 원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고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 원가로 인식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98번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래와 같을 경우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요.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매출액이 있을 거예요. 매출액에 대해서 여기서 변동원가를 차감을 하게 되면 이 변동원가에는 제조원가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도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도 다 빼게 되면 이 두 가지 빼게 되면 공헌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고정원가를 전부 다 차감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얘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공헌이익을 물어보는지 영업이익을 물어보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업이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4,500개에 대해서 3,500원 곱해주면은 매출액이 될 것이고 그 밑에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2,300원하고
단위당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300원 더해보면 단위당 2,600원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빼주면 공원이익이 되는 거고 그 밑에 고정제조건조원가 200만 원하고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 50만 원을 싹 빼버리면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155만 원이 나오고요. 계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봐두십니다. 공원이익 이거 구할 때는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같이 빼준다는 거. 얘가 공원이익이다. 고정원가 다 빼버리면 영업이익이 된다. 봐두십니다. 99번 다음 중 전부 원가 계산에서 재고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을 모두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얘가 전부 원가 계산입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인데요. 직접 지리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여기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까지 더해주면 전부 원가 계산이 될 것이고 3번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빼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만 그 세 가지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재고자산 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차이점입니다. 100번 다음은 3일에 2001년 동안의 수익 및 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3일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99번하고 같이 연결된 문제인데요. 어떤 것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해서 제품 재고액으로 잡히겠느냐 지금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순매출액 나와 있고 변동 판매비, 변동 제조 원가, 고정 판관비,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생산량, 판매량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말 제품 재고액 물어봤으니까 기말 제품의 수량을 체크해 보시면 기초 제품은 없고 8만 단위 생산했는데 6만 단위 팔았으니까 기말 재고는 2만 단위가 될 것이고요. 2만 단위에다가 원가만 곱해주면 되는데 우리 변동제조 원가가 112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단기의 생산량이 8만 단위랍니다. 그러면 단위당 원가 112만 원을 8만 단위로 나눠보면 단위당 14원이 나옵니다. 변동제조 원가 아까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제조 간접 원가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고정제조 원가는 비용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걔는 무시. 그러면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28만 원. 99번하고 100번 문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번. 3위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A, B, C 제조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답니다. 그 밑에 박스 밑에 X제품 한 단위당 제품 부피는 20리터, 압착 기계 시간은 30시간, 분쇄 기계 시간은 10시간. X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과 직접 재료 원가가 각각 2,000원과 300원일 경우 제품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판매 가격 2,000원에서 직접 재료 원가 300원을 빼고 또 나머지 위 A, B, C에 의한 원가 변동 원가를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푸십니다. 봐보시면 활동에서요 세척 그리고 연간 원가 동일수가 10리터 그 다음에 변동 가공 원가 총액 줬습니다. 그러면 시험지 옆에다가 메모를 하세요. 20만 원을 10만 리터로 나눠 그러면 단위당 얼마 나옵니까? 단위당 2리터 나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단위당 2리터다. 리터당 2원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압착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을 4만 5천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단위당 20원이고 얘는 시간이 단위다. 시간당. 그 밑에 분쇄 같은 경우에도 54만 6천 원을 2만 1,000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단위당 26원이고 얘도 시간당이다 해놓고 밑에 자료에서 한 단위당 재료 부피가 20리터 그러면 여기다가 20리터 곱해주고 곱하기 압착 기계 시간은 30시간 여기가 30시간 그 밑에 분쇄 시간은 10시간 이렇게 해서 단위당 원가를 구한 다음에
각각 소율이 있는 리터나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9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재료원가 300원 있었잖아요. 300원에 900원 더해보면 변동제조원가가 1200원이 될 것이고 2000원에서 빼보면 800원이 공원이익이 됩니다. 단위당 공원이익. 저기 활동기준원가 ABC 문제가 나오면 금방 보시는 것처럼 시험지에다 직접 푸세요. 저같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시험지에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눕니다. 단위당 얼마 해놓고 문제 보면서 거기다 곱해보면 단위당 원가가 나온다는 거 상당히 쉽습니다. 알고 보면. 102번 다음 중 CVP 분석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CVP예요. C가 코스트 원가고요. 그 다음에 B가 볼륨입니다. 조업도고요. P가 프로핏 이익입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인데요. 다양한 조업도 수준에서 다양한 볼륨에서 원가와 C, 코스트, 이익, 프로핏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위에 CVP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103번 원가 추정을 위한 방법에는 공학적 방법, 계정분석법, 삼포도법, 고저점법, 회계분석법 등이 있다. 다음 중 회계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과거 기본서에는 없다가 2021년도 기본서가 바뀌면서 들어온 개념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고 문제를 좀 내고 있어요. 근데 첫 해만 좀 내는 것 같은데 회계분석법은 뭐냐면 거꾸로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변수가 2개나 3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변수가 뭐 한 10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결과값이 한 10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정확한 함수값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원가 함수를 추정하겠다 지금 그 얘기인데 이제 읽어보시면 1번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함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적 변화량을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랍니다. 얘가 정의입니다. 근데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2번 통계적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의미한 결과가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료만 가지고 써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그래서 3번 정상적인 원가 자료를 모두 이용한다. 비정상적인 것, 돌출된 것은 뺀다는 얘기고요. 4번 상대적으로 적용이 간단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X값, 변수값이 많아요.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 않고요.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얘는 수학상식 푸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십니다. 104번 영업 레버리지도 지금 봐보시면 DOL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모든 경우에 영업이익은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번 영업 레버리지란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되어 있는데요. 적으십니다. 매출액의 변화율분의 영업이익의 변화율. 제가 적어드릴게요. 일단 기출문제 처음이니까 DOL은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의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의 변화율 얘가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그래서 얘는 영업이익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통상 1보다는 큽니다. 1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고요. 2번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영업 레버리지도 높아진다 되어 있는데요. 얘는 다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이런 방식에 의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이다. 그런데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그러면 공헌이익은 그래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죠.
공원이익은 그대로 있는데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커지겠죠. 그러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높아진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시 봐보시면 고정원가가 감소하는 것은 공원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고정이익은 불변인데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매출액이 증가하여도 영업 레버리지는 일정하다?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달라지고 공원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변동하게 됩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분에서 가장 적다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특징인데요. 손익분기점은 영업이익이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위에 공원이익은 숫자가 있는데 숫자 0이 아니고 숫자가 있어. 뭔가 가격이 있어.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예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이 아니고 가장 큽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104번 문제 잘 봐두십니다. 105번 단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3인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 600원, 연간 고정원가는 30만 원이다. 2001년에 목표 매출 수량으로 1000단위를 설정한 경우 손익분기점 매출액 및 안전한계율로 가장 오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위에 문제에서 봐보시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할 수가 있죠. 단위당 공원이익이 지금 1000원에서 변동원가 600원 차감하면 400원이 될 것이고 공원이익률이 몇 퍼센트 될 것이냐 봐보시면 가격분의 공원이익 하면 40% 나옵니다. 공원이익률은 40%. 그런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위에 고정원가 30만 원을 매출액이니까 공원이익률로 나눕니다. 그러면 75만 원. 얘가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이 되고요. 안전한계는 뭐냐? 매출액에 대해서 지금 매출액이 목표 매출 수량으로 1000단위. 그러면 1000단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당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러면 1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100만 원 현재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에 매출액을 차감한 거. 이 부분이 안전한계고요. 얘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 이것이 안전한계이율이 됩니다. 그러면 25%가 나옵니다. 답이 2번이죠. 봐두십니다. 안전한계. 현재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은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안전한계. 얘를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 안전한계율 봐두시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하는 방식도 봐두십니다. 106번 다음 중 책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책임회계제도는 실제 성과와 예상과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다. 예상과 실제 비교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를 가지고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예외에 의한 관리 받으시고요. 이번 책임회계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들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된다? 아니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책임 중심점은 책임의 성격 및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및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원가 중심점에서 끝으로 해서 화살표를 해놓습니다. 범위가 점점 커지는 기준입니다. 4번 책임회계제도 하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가 책임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얘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얘하고 같은 말입니다. 봐두시고요. 107번 3일에 새로 부임한 최 이사는 올해 철저한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무 담당자는 누구인가? 정부장.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는 기업 구성원들의 성과 극대화 노력이 기업 전체 목표의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목표 일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차장, 각 책임 중심점의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과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연한 얘기죠.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는 성과평가치의 성과 측정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황대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수록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가능하므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을 적시성 및 경제성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죠. 원가에서는 항상 두 개가 대립합니다. 적시성하고 경제성하고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황대리의 주장은 틀렸고요. 김사원, 성과평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피평가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얘가 뭡니까? 하이젠버그의 불확실성의 원칙. 다시 하이젠버그의 불확실성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사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 메모해 두십니다. 108번 3일은 선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조선회사로서 분권화된 세 개의 제품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투자 중심점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최저 비서 수익률은 12%다. 12%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사업부의 영업자산, 영업이익 및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각 사업부를 잔여이익법으로 평가했을 때 잔여이익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위에 최저표시 수익률 12%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잔여이익이 높은 사업부의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잔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잔여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이제 군함사업부 봐보시면 영업이익에서 10만 원, 영업이익이 났는데 평균 영업자산 5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 근데 얘를 50만 원을 12%의 자본 비용으로 조달을 했대요. 얘가 최저표시 수익률. 그러면 얘가 잔여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4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나오고요. 여객선 사업부도 똑같이 해보면 17만 원에서 100만 원에 12% 빼면 되니까 5만 원이 나올 것이고 그 밑에 화물선 사업부는 23만 원에서 거기 200만 원에 대해서 12%니까 마이너스 만 원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잔여이익이 구성이 됩니다. 답이 2번입니다. 잔여이익 구할 수 있는지 간단한 문제입니다. 109번 다음 중 투자 중심점의 성과지표로 투자 수익률 ROI를 사용할 때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본 예상 기법은 장기적인 관점인데 반하여 투자 수익률은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를 한다. 맞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단기적인 성과고요. 뒤에서 보시는 IRR, 내부 수익률, 얘가 장기적인 성과입니다. 답 1번이고요. 2번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므로 아니죠. 회계적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니까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회계 기준과 무관한 결과를 도출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현금 흐름이 아니고 회계 이익입니다. 3번 사업부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부 투자액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더라도 그 경영자의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될 수가 없다. 아니죠. 투자액에 대해서 통제 권한이 있어야 투자 중심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투자 중심점의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그 사업부의 경영자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의 최대 단점입니다. 그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최저표적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있을 건데 새로운 투자를 했을 때 그 새로운 투자의 투자 수익률이 기존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해요. 만약에 그 새로운 투자안이 최저표시 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원래 최저표시 수익률을 상회하면 채택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다는 이유로 그것을 투자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얘가
준최저가 현상 발생한다 그 뜻이고 투자 수익률의 단점입니다. 봐두시고요. 110번 다음 중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중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옛날 기본서에서는 자세하게 있다가 이번에 빠졌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VA 어떻게 구합니까? 세후 영업이익에서요.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하 자본에다가 가중평균 자본비용 곱한 것을 뺀 거. 얘가 지금 EVA가 될 텐데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 1번 타인 자본을 축소하고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항상 증가한다 되어 있는데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지금 몇 퍼센트에 의해서 끌고 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의미가 없고요. 2번 자본 비용보다 적은 수익을 달성하더라도 과거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를 계속 진행한다? 아니죠. 자본 비용보다 더 높은 것을 이익을 얻어야 투자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 유유설비 등은 차기 연도의 재투자를 위해 매각하지 않고 유지한다. 유유설비를 유지를 하면 투하자본이 높아진 것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걸 팔아가지고 투하자본을 낮춰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재고자산의 보유기간과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줄인다. 투하자본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EVA는 커집니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갑니다. 111번 이제 같은 문제 보고 있습니다. 채무상태 비율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나와 있고요. 뭘 물어보고 있냐면 EVA 물어보고 있고 법인세는 3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111번 문제가 EVA 문제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풀 수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봐보시면 위에 박스에서 이제 세후 영업이익 구해야 되니까 세전 영업이익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냥 4,000원. 4,000원. 세우니까 1-0.3 법인세 뺍니다. 빼고요. 이제 투하자본을 봐야 되는데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2만 원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유동부채를 뺍니다. 유동부채에서는 무이자 부채만 빼는 겁니다. 이자가 나가는 것은 가중평균 자본비용에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무이자 부채 얘를 빼면 얼마 나오냐면 14,000원 나옵니다. 투하자본이 14,000원. 2만 원에서 6,000원 빼가지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비용 구해야 되는데요. 밑에서 봐보시면 타인 자본이 2만 원, 자기 자본이 2만 원이니까 비중은 50%예요. 이자율, 타인 자본이 10%인데 얘 이제 구해봅니다. 10%인데 얘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세 효과가 있으니까 0.3을 빼고요. 얘 비중은 50% 더하기.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지금 13%. 얘는 법인세 빼지 않습니다. 얘의 비중은 50%. 해서 얘를 구해보면은 몇 퍼센트냐면 10%입니다. 7%, 13%니까 10%네요. 이렇게. 주의점이 뭡니까? 타인 자본, 이자 나가는 거. 얘에 대해서는 1- 법인세 한다는 거. 자기 자본에는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각 비중을 곱한다는 거. 각 비중을 곱해야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0% 해서 계산을 해보면 1,400원이 나옵니다. 봐두십니다. 세후 순영업이익, 그러니까 이 부분 법인세도 차감해 해줘야 된다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비용 구하는 방법 봐두십니다. 이 투하자본 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쉽게 나와요. 투하자본은 그냥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산식만 봐두십니다. 112번
3일은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4개 보유하고 있답니다. 흠집이 없는 정성적 제품 A의 판매 가격은 300원이다. 필요 없는 정보예요. 우리는 흠집이 있는 거 갖고 있으니까. 제품 A의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80원과 단위당 고정 제조 원가 20원이 투입되었다. 얘는 매몰 원가입니다.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비관련 원가가 되고요.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외부에 단위당 150원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비가 15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5원 투자해가지고 150원에 팔 겁니다. 당연히. 이 의사결정에 고려될 관련 원가를 가장 옳은 것은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외부 판매 원가, 판매 가격 150원, 그 다음에 판관비 15원. 이 두 가지가 관련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는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관련 원가는 2번밖에 없습니다. 113번.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간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되어 있고 최근 외부 업체로부터 부품 250단위를 단위당 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외부 업체의 제안을 수용하면 자가 제조보다 연간 얼마나 유리 또는 불리한가? 단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50% 회피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기 의사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계산을 한다? 얘를 생각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수익 부분, 그 다음에 비용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외부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은 제목은 수용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250단위를 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잖아요. 비용이 나갈 겁니다. 250개에 대해서 500원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얘를 수용하게 되면 자가 제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드는 비용이 있을 텐데 변동비는 다 차감이 될 겁니다. 지금 생산량이 250단위고요. 외부에서 250단위 다 공급한다고 하니까 즉 거기 변동원가는 다 차감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43,000원, 17,000원, 13,000원 해서 3개 더해보면 73,000원이 줄어들 거예요. 변동원가는. 여기에다가 고정원가는 원래 변동을 하지 않는데 문제에서 단서를 줬어요.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50% 회피 가능하다. 우리 시험 문제 푸실 때 여기에다가 표 표시.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3만 원에 대해서 50%는 발생하지 않을 거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비용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7,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7,000원만큼 불리하다. 단기 의사결정 문제는 기출문제를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부품을 외부에서 공급하는 자가 제조하다가 외부에서 공급하는 수용이 왔을 때, 제한이 왔을 때 수용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다 이런 식으로 보면 다 풀립니다. 봐두시고요. 114번. 다음은 신인 가수 발굴 오디션에서 일어난 심사위원과 지원자 김삼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의사결정 기초개념과 관련하여 밑줄친 기억, 니은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되는 용어는 무엇인가? 심사위원. 오디션에 합격하면 현재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가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포기해야 되는 거 기회용과입니다. 김삼일. 과거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메모원가, 성크코스트. 그래서 답이 3번으로 갑니다. 나머지 크게 의미 없고요. 115번. 3일이 자가 제조하고 있는 부품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밑에 부품을 자가 제조하지 않은 경우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30%를 회피할 수 있다면 부품을 외부 구입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얼마인 거? 뭐 얘하고 똑같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개랍니까? 5만 단위인데 5만 단위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을 할까? 단위당. 그러면 회피 가능한 것이요. 이 5만 개에 대해서 변동원가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1,200원, 800원, 400원. 세 가지 더해보면 2,400원.
단위당 2,400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고정제조관주 원가에 대해서는 30%를 회피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30%는 발생하지 않을 거래.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시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2,460원이 됩니다. 얘를 다 더해보면 1억 2,300이 나온대요. 그러면 1억 2,300이 나올 것이고 얘를 5만 원으로 나눠보면은 2,460원이 나옵니다. 아까 그 문제나 똑같은 풀이 방식입니다. 봐두시고요. 11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수기간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가장 옳은 것은 박스 안에서 3일은 21만 원의 기계를 구입하고자 할 때 조건은 다음과 같다. 5년 이내에 회수가 되어야 한다. 연중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회수기간이 짧은 기계를 선택한다. 이것이 회수기간법이죠. 봐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을 계속 더해봅니다. 그래서 4년 차까지 더해보면 2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년 차에서 1만 원만 더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2만 원 중에서 1만 원 회수하는 기간 하면 4.5년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4년차까지 해보면 20만 원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5년차 가봤더니 5년차에는 5만 원이 회수가 되니까 4 더하기 5만 원에 대해서 1만 원 회수하는 기간 얘가 4.5, 얘가 4.2가 됩니다. 뭐가 더 짧아요? B가 더 짧습니다. 그러면 B를 구입하는 겁니다. 회수기간법에 의해서. 117번 문제는 굳이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의미 없어요. 118번 다음 중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따른 투자한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법에 의한 평가한을 채택하는 겁니다. 더 우수하니까. 이번 순현재 가치법은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할인율에 의해서 재투자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게 자본 비용. 3번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최저표소 수익률을 상회하면 그 투자안을 채택을 하죠. 그 자체의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인 최저표소 수익률보다 높으면 이익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 채택합니다. 4번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할인 모형입니다. 순현재 가치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119번 3일은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공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하자고 했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습관적으로 A에서 B로 공급을 한다. 이걸 위에다 표시를 합니다. B사업부에서 제품 한 단위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추가 가공 원가는 500원이며 완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1,150원이다. 그러면 1,150원에서 추가 가공 원가 500원을 빼보면 650원이 나오는데요. 얘가 순실행 가치, 650원 순실행 가치. 부품의 외부 시장 가격이 단위당 600원일 경우 외부 시장 가격은 600원. 둘 중에서 적은 가격에 의해서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더 적습니다. 순실행 가치가 650원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600원 주고 사올 수 있잖아. 그러면 600원 주고 대체를 해야죠. 그래서 답이 600원으로 간다는 거. 순실행 가치하고 외부 구입 가격 구분해가지고 적은 쪽으로 간다. 봐두시고요. 120번 다음 중 불량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내부죠. 발견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로 공손품, 작업 폐물, 재작업 후 재검사, 작업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품질 원가를 가장 옳은 것은 얘는 내부 실패 원가입니다. 인도되기 전이니까 내부 실패 원가. 답이 4번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